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후생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지적하라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물적 투자, 인적 투자였고 이 인적 투자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투자 중에 만약에 인적 투자가 인적 투자 또는 인적 자본이 교육이나 인적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적 투자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어요? 물적 자본은 물적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인적 투자는 교육에 의해서 교육, 인적 투자, 인적 자본 이런 관계를 가진다면 물적 자본은 물적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물적 투자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5장에서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투자, 그 투자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저축, 그리고 이 투자와 저축을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이른바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분 금융시장의 형태, 그 다음 금융시장의 종류를 살피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경우인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부시장에서의 모형, 대부시장에서 모형 같은 것을 가지고 이번 장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방대한 내용이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힘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25장에 해당하는 이 한 챕터의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고급 경제학을 다루실 때는 한 학기 또는 더 나가면 두 학기를 통해서 다루게 될 화폐금융론이라는 과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화폐와 금융을 다루는 화폐금융론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축과 투자 그리고 금융제도란 이름으로써 25장에서 살펴보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 539페이지 내용을 봐주시면요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이 막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 예측 회사를 차린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죠. 미국에는 아마 이런 회사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할 것이냐, 이 경기가 진행되어 가는 것은 종합적인 그런 경기라는 것도 있지만 종합적인 경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는 이렇게 가더라도 반도체 경기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철강 경기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출판 경기는 이 경기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죠. 맨큐 교수 같은 책이, 맨큐 교수가 쓴 책 같은 게 한 10권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출판사는 일반적인 그런 경기 흐름보다 훨씬 큰 호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흐름이야 주식시장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국책 연구기관 같은 데서 연구를 하겠지만 각 산업이라든지 또는 각 기업의 경기, 그 기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개별 연구소들이 많이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예측 회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큰 뜻을 품고 경제 예측 회사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회사를 만들어 보면 뭐 컴퓨터, 책상, 집기 이런 것들 다 구해야 될 것이고 뭐 초기 계약을 하는데 법인 설립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금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뜻을 품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사고 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설비들을 구입하고 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이 자금을 어디서 끌어들이겠습니까? 이 투자 자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금액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아주 유명한 사업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쓰지 않고 남겨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끌어와서 쓰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으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금액을 끌어와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서 너무 경기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해갖고 남겨놓은 금액들이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에 이미 다 가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자금이 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축됐던 금액이 다 갚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국내 대부 시장이, 국내 자금 시장이 폐쇄적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자금 수요하는 것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유망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끌어들인다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축을 해서 남겨둔 그런 금액들이라도 들어와서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이해가시죠? 실제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는 자기가 저축했던 돈, 첫 번째 형태의 저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국내 금융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외국계 금융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저축한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대부하는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균형 조건은 이 세 가지 저축을 합한 형태인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가 같다는 것이고, 이 값은 사후적으로는 당연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당연히 갖게 되어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조정되는 변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케인지안 경제학하고 머니터리스트, 고전학파 쪽 경제학하고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케인지안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만약에 이 값들이 일치하지 못했다. 만약에 저축해 놓은 거는 많은데 투자한 게 모자란다. 그럼 다음 기회에 소득이 줄어들므로써 조정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고전학파는 균형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저축보다 많다면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면 자금의 공급이 많은 거니까 이자율이 하락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간단한 이 식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해야 되고, 자금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다. 이 간단한 식이지만 이것이 거시경제학을 보는 큰 두 가지 틀을 이루게 된다고요. 자, 여하간에 이렇게 식을 한번 적어놓고요.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럼 이 두 가지 경제 주체 중에 누가 흑자 경제 주체이고 누가 적자 경제 주체인지를 한번 보세요. 저축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쓸 게 있는데 다 쓰고 나서 남았죠. 그걸 지금 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흑자 경제 주체가 되겠죠. 흑자 경제 주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라요. 그 자금을 누군가에서 받아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금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모자라서 받아온 거죠. 모자라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쪽이 적자 경제 주체예요. 그래서 흑자 경제 주체로부터 적자 경제 주체로 이렇게 자금을 융통시키는 것을, 흑자 경제 주체로부터 적자 경제 주체로 자금을 융통시킨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금의 융통인데 그 가운데 글자들만 따가지고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금의 융통이라고 해서 금융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이란 말은 자금의 융통을 이루어주는 그런 기관들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금융이라면 이렇게 금융을 이루어내는 데는 아마 사채업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은행, 증권사, 채권사,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한 국가에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한 국가의 금융제도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장의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투자라는 것, 저축이라는 것, 자금의 수요라는 것, 자금의 공급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금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 설명하게 될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셨고, 5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54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Financial System이라는 말을 썼죠.
financial system이란 말을 썼는데 관행상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실 때 용어는 비슷한데 financial이란 말이 나오고 finance란 말이 나와요. financial로 가면은 이거를 금융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고 finance는 여러분 재무관리나 그거보다도 재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정학이 public finance고요. 화폐금융론이 economics of financial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financial economics 이렇게 부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한 이 용어 차이지만 그 외국 책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Financial System 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는 왼쪽에 칼럼을 봐주십시오.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을 돕는 여러 기관들. 흑자 경제 주체로부터 이게 한 사람이죠. 적자 경제 주체로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것이 금융이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가리켜가지고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금융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금의 융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저축해 놓은 거를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장롱 속에다가 또는 이불 사이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숨겨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흑자 자금이 적자 경제 주체로 하여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융제도라는 것의 중요성을 아실 거예요. 실물 경제가 있는데 실물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못 끌어오면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가 되도록 이면에서 자금을 흘려주는 행위가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금융기관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국 경제는 실물이 중요하지 금융은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금융에 비해 가지고 광고나 유통 같은 것은 더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좀 달라지셨으면 합니다. 이 앞장에서 보신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 식량의 유통, 식량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식량이 부족해갖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식량 생산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말리아도 그랬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그랬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은 이유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창고에서는 감자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갈 때 이 유통로를 예를 들어가지고 반군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만약에 그 쌀이 많이 나는데 이 지역에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스팔트 포장이 안 돼 있고 기차도 없어가지고 소달구지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산이 아무리 많이 되면 뭐합니까? 가다가 다 썩어버릴 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생산량이라는 것보다 때로는 유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실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생산이 될 것도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실물 부분의 성장만을 여러분 너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 교과서 같은 데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증권이나 광고나 유통이나 이런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경제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꾸십시오. 이미 생산력은요, 여러분들이 쓰고 먹고 하기 충분한 생산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산력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시장이고, 그 시장을 도와주는 것이 금융, 유통, 광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예,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실물 부분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인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금융과 금융제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금융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보면은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형, 대부시장 모형이죠. 거기서는 이자율의 역할을 중요하게 살필 것이다. 이자율의 역할을 중요하게 살필 거라는 것은 이 책의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지만 균형 이론적인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케인지안적인 그러한 소득 조정 과정은 아마 나중에 소득 조정 모형에서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다루는 장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금융시장을 균형 이론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자, 540페이지 25-1의 금융기관을 봐주십시오. 사실은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미국의 금융기관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미국 내용이에요. 미국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우리나라 국내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용어하고도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국내 교과서를 보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나 외국제도나 상당히 비슷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용어들 별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저희 공부할 때는 뮤추얼 펀드라는 걸 국내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곤란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학생들도 뮤추얼 펀드 같은 데 많이 가입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 있죠. 포괄적으로 말하는 금융제도는 흑자 경제 주체, 저축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자 경제 주체, 투자를 하려는 사람에게 자금을 전달해주는 과정인데,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과정인데, 융통시켜주는 과정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융통시켜 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시장인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여기서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얘기했어요. Intermediary라는 거는 이 중개를 해주는, 그 양쪽 끝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Intermediary라 그러죠. 자, 그래가지고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먼저 구분해 주세요. 자, 이 두 가지는 540페이지와 542페이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Financial Markets라고 이야기되는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장이고, 이 시장을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금융시장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 자,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성증권을 샀다, 또는 삼성전자를 샀다 하면 여러분들이 증권사가 좀 도와주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삼성전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은 거죠. 가운데서 도와준 미래 에셋이 차가 판 건 아니라고요. 단지 도와준 것 뿐이라고요. 이런 경우가 직접 금융이에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금융중개기관,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이란 말이 들어갈 수 같다는 측면이 있죠.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해요. 하나은행의 경우에 여러분들은 남는 돈이 있을 때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겠죠.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었는데 그 정기예금을 가지고 하나은행은 여러 군데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여러 군데다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대건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이 지금 여러분이 은행에 넣은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갔는지 현대건설에 갔는지 아니면 LC에 갔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은행에 넣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요. 또는 뮤추얼 펀드를 샀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요. 어느 회사에서 하는 뮤추얼 펀드를 샀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요. 그게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몰라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 돈이 갔다는 걸 알잖아요. 직접적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은행에 넣은 돈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에 넣은 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가리켜 가지고는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이란 말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금융중개기관이란 말을 쓰고,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 많이 사용하는 간접금융과 비슷한 형태예요. 간접금융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 용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약간 주의를 하는 것은 뮤추얼 펀드 때문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사실은 어디 투자를 하겠으니 들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알긴 알아요. 위험성이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 아니면 안정된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률에 대한 그런 부담도 주주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대상자가 누구일지를 대강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를 직접 금융 사이에 어느 중간적인 형태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금융중개기관하고 금융시장, 이걸 바로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금융시장, 직접 금융의 예라고 생각하시고, 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금융중개기관 또는 간접금융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와 은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그 다음에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 이렇게 나눈다는 것까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 시장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에 금융시장 봐주십시오. Financial Market 해가지고 빌리라는 사람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시장,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시장, 채권거래와 주식거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고, 541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직접 금융시장 또는 금융시장이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먼저 대표적인 예로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권과 주식, 이 비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도 보셨고, 가장 간단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개념들이니까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보면은 차용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인텔사가 새 공장을 건설할 때 바로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직접 차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차용증서, 돈을 바로 빌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기간이 있으니까 만기가 되겠죠. 만기까지 얼마의 이자율로 차입을 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금액, 기간, 만기, 표면 이자율, 금액, 만기, 이자율,
이런 것들이 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들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짜리 1억 원짜리 채권인데 이자율이 10%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데, 자, 이 채권에 있어가지고 교과서에서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속성으로서 채권의 중요한 속성으로서 일단 기간 이야기한 거는 같고, 그 다음에 신용 위험, 그 다음에 과세 여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41페이지 보시면 기간, 신용 위험, 그 다음에 과세 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속성이 금액, 기간, 이자율, 이 세 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을 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점들을 신경 써야 되냐는 거예요. 채권을 산다. 만약에 똑같은 1억 원짜리다. 똑같은 1억 원짜리 10년이다. 아니죠. 똑같은 1억 원짜리 10%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신경 써주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맨 먼저 똑같은 1억 원이 10%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긴 경우 이자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장기 자금은 상당히 오랫동안 묻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줘야만 여러분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여러분 은행에도 보면 매일매일 넣고 빼는 그런 예금 같은 것들은 이자율이 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모양에서 일단은 만기, 기간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기간이고요. 두 번째가 보면 신용위험이에요. 자, 아주 금융 상태가 깨끗하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있고, 그다지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적자가 6개월씩 연속으로 나오고 그렇다고요. 이 6개월 뭐 적자가 나는 경우야 뭐 준수합니다. 2년씩 막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1억 원짜리를 똑같이 10%에 내놓는다, 팔리지가 않겠죠. 이해가시죠? 이런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은 팔리지가 않겠죠.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미 그 기업이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같은 그런 회사를 예로 들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마도 투자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신용 위험, 이른바 원리금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급 의무가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자율이 아니라 훨씬 높은 이자율이 아마 부과될 겁니다. 훨씬 높은 이자율이 부과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속성은 채권에 대한 과세 여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텍스 트리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세 여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축을 할 때 명목 이자율이 중요해요? 아니면 세전 이자율이 중요해요? 아니면 세후 이자율이 중요해요? 세후 이자율이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받는 거는 10%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소득세가 20%를 떼고 나면 이게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전 이자율로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비과세 9%짜리 상품이 있고 과세가 되는 10% 상품이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는 게 나아요? 비과세되는 9%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채를 사서 골라서 만약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면 거의 같아 보이는 똑같이 10억 원짜리 10%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간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세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 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았는데, 그럼 채권이라는 것 말고
주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과 채권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채권은 재무관리 이론에서 보면 deb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debt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식은 equ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 대한 몫을 차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채권을 1억 원 사면 나중에 1억 원으로 상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은 나중에 1억 원을 상환받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주식 중에 그 회사 중에 또 회사가 이만한 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1억 원만큼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돼버렸다는 표식이에요. 주식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물건을 산 거기 때문에 이 양자의 기본적인 차이는 상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의 경우는 있고 주식의 경우는 없죠.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에는 주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식의 경우는 회사의 주인이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본에 대한 청구권이 이쪽이고 회사 자체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이쪽이죠.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본 플러스 이자율을 얻음으로써 수익을 얻게 될 것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배당 이득이 있고요. 내 기간 그렇게 기업에서 배당을 해주는 이득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배당 수익, 이거를 자본 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채권, 주식, debt, equity, 상환 의무 있고 없고, 주인이고 주인 아니고, 수익은 원본에다가 이자율을 받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배당 수익과 주식 가격의 상승, 자본 이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541페이지 오른쪽에 칼럼을 봐주십시오. 채권은 일종의 차용증서이고 주식은 한 회사 소유 지분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회사 자체에 대한 청구권이란 거예요. 자, 542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542페이지 보면 debt, equity 이 용어를 썼는데, 이걸 번역할 때 교수님들이 equity finance를 직접 금융, debt finance를 간접 금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분 형태 차라리 그 다음에 뭐 채무 형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면 몰라도 equity finance, debt finance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금융, 간접 금융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하간에 제가 보기에는 국내 교과서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equity debt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자, 이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채권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위험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것은 이쪽은 이제 원본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확정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디폴트 리스크만 지면 되는데 비해 가지고 여기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뭐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비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2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기관들이 어떤 제도하에 조직화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권시장과 아메리카 증권시장, 뉴욕 증권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하고 비슷한 상장시장이 아닌 조금은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나스닥 시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각국의 증권시장이 있어서 자국 주식이 거래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요. 여러분들이 국가에 우리나라에 발행된 주식이 우리나라의 회사 주식이 국내에서 거래될 필요는 없어요. 꼭 국내에서 거래될 필요는 없어요. 삼성전자 주식이 미국에서 거래되기도 하죠.
두루넷 주식이 미국에 직상장됐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이와 같이 외국 증권시장에서도 얼마든지 거래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주가지수는 종합주가지수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신문사에서 만들어내는 무슨 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라는 게 있고, 요즘은 뭐 주가지수 선물, 뭐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 개별 종목이 있고, 이 개별 종목의 개별 회사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여기다가 다들 가중치를 붙여요. 1번 기업, 2번 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가중치를 다 붙여가지고 그 주가의 가중평균으로서 종합주가지수를 구합니다. 물가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가중평균을 구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에서 100년이 훨씬 전부터 이렇게 구해지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라는 유명한 지수가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다우존스 지수는 단순 평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주식이 몇 주냐, 그 다음에 그 기업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500여 개 주요 이제 다우존스에서 선정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가중치 없이 그냥 단순 평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지수가 의미가 있느냐? 다우존스 지수라는 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지수일 수도 있거든요. 형편없는 지수일 수도 있는데, 이 지수가 아직도 쓰이는 이유는 미국 증권시장을 예측하는 데는 그래도 이만한 지수가 없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측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 지수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스탠다드 앤 푸어 500 같은 것들, 500개의 주요 기업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고지표로서 주목을 받게 된다. 예고지표란 말에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경제 여건에 대한 예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내용인데,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되어 있죠.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여기서는 은행과 뮤추얼 펀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근한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뭐 조그만 그런 식료품 가게부터 비롯해가지고 대기업들 같이 어떤 기업들도 다 은행을 통해서 금융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예로서 흑자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자금을 맡기면 이 사람들에게는 원본과 이자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적자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받아가지고 단순한 중개 기능밖에 수행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중개 기능밖에 수행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갈 수 있는 단기 자금들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사업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딱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한다고요. 장기 자금을 원한다고요. 여기서 아무리 주고 아무리 받아봤자 단기 자금이 장기 자금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은행이라는 이러한 하나의 구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넣었다 뺐다 맨날 하더라도 넣는 사람이 있고 또 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잔고는 이렇게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자금을 가지고 10년짜리 투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단기 자금을 원하는 자금 제공자로부터 장기 자금을 원하는 이 장기 자금 수요자인 투자자들에게 단기 자금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이렇게 전화시켜주는 것을 금융 전화 효과라고들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트랜스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트랜스뮤테이션입니다. H자고요. 자, 그래서
이 금융 전화 효과가 일단 다른 금융기관들과 이 은행을 구분짓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일정 금액이 이렇게 매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금을 다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뺄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동시에 모든 금액을 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없다고요. 여러분 예금을 해놨는데 10만원인데, 그거 중에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빼갈 금액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아닐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10만원을 넣어놓고 결국은 10만원을 다 빼가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은행은 상당 정도의 안정된 자금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억 원 예금을 받은 거 가지고 실제로는 이쪽에 대출은 얼마를 줄 수 있겠어요? 1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줄 수도 있어요. 10억만 받아가지고도 그 중에서 이쪽 사람들이 빼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억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 형태로 창출해낼 수 있다고요. 이걸 가리켜가지고 교과서에 보면은 통화 창출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융 전화 효과뿐만 아니라 정리를 하면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는 흑자, 적자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상당 기간 이렇게 쌓여있는 자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금융 전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 여기 자기가 예금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창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 축적된 재산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교환의 매개를 만들어낸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뮤추얼 펀드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뮤추얼 펀드는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공모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다양한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 펀드라는 게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요런 회사, 이런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으니, 자, 사람들 사십시오. 우리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에서도 뮤추얼 펀드 가입하는 분들 많을지 몰라요. 경기가 좋고 자금 흐름이 좋을 때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8년, 99년을 기점으로서 뮤추얼 펀드가 크게 성장을 했었죠. 자, 이런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겠어요? 사실은 똑같이 투자를 하지만 이 경우에 은행에 예금을 넣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주주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하는 셈이에요.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면 이익을 많이 돌려주고 이익이 적게 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투자의 형태이고 명확한 위험 부담의 형태이고,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500만원 있는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15개 기업의 주식을 사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뮤추얼 펀드에 가입하면 이 모아진 500억 원을 가지고 이 기업 저 기업 다 삼으로써 간접적으로 무슨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분산 보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분산 투자 또는 분산 보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점 외에도 전문적인 자금 운용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오히려 그거보다는 특정 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모든 모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이 있긴 하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뮤추얼 펀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금융시장의 가장 단순한 형태들을 살펴보셨고, 다음번에서는 중요한 항등식을 중심으로 국민 계정에서의 소득과 저축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